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다. 1908년 6월 30일 모스크바는 3시간 차이로 파멸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대신 4,000km 떨어진 시베리아의 한 산림지대가 초토화되었지만 사실 그 거리는 우주에서 보면 한 발자국이나 다름없는 아주 아슬아슬한 차이였다. 1947년 2월 12일에는 러시아의 또 다른 도시가 파국의 운명에서 간신히 비켜갔다. 20세기 들어 두 번째로 큰 운석이 추락한 곳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400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으며 그때 새로 발명된 원자폭탄과 견줄 만한 폭발이 일어났다. 그 당시 인류는 달의 표면을 곰보 자국처럼 만들어 놓은 우주로부터 오는 운석의 낙하, 즉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재난 발생의 위험에 대해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다. 1908년과 1947년의 운석은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에 떨어졌다. 그러나 21세기 마렵엔 지구상의 어느 곳도 하늘로부터 오는 갑작스러운 폭격에서 안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인류는 남극에서 북극에 이르기까지 지구의 모든 곳에 구석구석 퍼져 살고 있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아름다운 날씨로 인상 깊었던 2077년의 여름 9월 11일 지구 표준시 09시 46분에 유럽인들 거의 모두는 동쪽 하늘에서 아찔할 정도로 눈이 부신 불덩어리가 나타나는 광경을 목격했다. 몇 초 사이에 그것은 태양보다도 더 밝아져서는 하늘에 먼지와 연기의 꼬리를 남기며 소리 없이 사라져갔다. 그것은 오스트리아 상공 어디에선가부터 분열되기 시작했고 수백만의 사람들을 귀머거리로 만들 만큼 격렬한 진동을 연속적으로 일으켰다. 그러나 그들은 행운하였다. 그 거대한 운석은 초속 50여 킬로미터의 속도로 날아가면서 수천 톤의 암석과 금속성 물질들을 이탈리아 북부에 쏟아부어 수세기에 걸쳐 이루어 놓은 노동과 문화의 산물들을 눈 깜짝할 사이에 불덩어리로 잿더미로 만들고 말았다. 그리하여 지구상에서 파두아와 베로나라는 도시가 사라져버렸고 우주로부터 이 일격이 있은 후 육지로 범람한 아드리아해의 바닷물은 베네치아의 마지막 영광을 영원히 해저 깊숙이 가라앉혀 버렸다. 60여 만 명이 최후를 맞았으며 총 피해액은 1조 불이 넘었다. 그러나 예술과 역사, 과학의 손실은 가치를 따진다는 것이 불가능했다. 크나큰 전쟁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폐허의 먼지는 대기권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으므로 몇 달이 지난 이후에야 전 세계 사람들은 크라카토아 이후 가장 찬란하고 깨끗한 새벽과 일몰을 볼 수 있었다. 물론 깨끗한 하늘의 고마움을 새삼 느끼긴 했지만 그 사실조차 그다지 위안이 되진 못했다. 최초의 충격이 가라앉자 인류는 이전의 어떤 세대보다도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정도의 재난이 앞으로 1000년 동안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가능성은 당장 내일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결과는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렇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 100여 년 전 성숙되지 못했던 세계는 빈약한 자원과 자본을 무기 제조와 자멸을 초래할 인류 자신들끼리의 전쟁에 헛되이 낭비하곤 했다. 그런 자살행위가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었지만 개발된 기술은 계속 축적되었다. 이제 그 지식들은 더 고상한 목적을 위해 무한히 넓은 무대 위에서 제값을 하게 되었다. 파국을 가져올 만큼 커다란 어떤 운석도 두 번 다시 지구의 방호막을 뚫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주 파수대 계획이 시작되었다. 50년 후
사실 계획의 설계자들조차도 내다보지 못했던 그 체제는 실제로 가동되고 있었다. 2130년 무렵 화성의 레이더 기지는 하루 12개꼴로 새로운 소행성들을 찾아내고 있었다. 파수대 컴퓨터는 자동적으로 그들 소행성들의 궤도를 계산하여 방대한 용량의 기억장치에 저장했으므로 관심 있는 천문학자라면 누구든지 매달 축적되는 통계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이러한 일들은 아주 감회가 깊은 것이었다. 우연하게도 19세기가 시작되는 첫날에 소행성 중 가장 큰 케레스가 발견된 이래 1000개의 소행성들을 확인하여 정리하는 데에는 약 120년의 세월이 걸렸다. 그중 수백 개는 발견된 이후 놓쳐버렸다가 다시 찾아내기도 했다.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소행성들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작업에 짜증이 난 어느 천문학자는 이들을 하늘의 벼룩들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만약 그가 50만 개의 소행성들을 동시에 추적하고 있는 파수대 컴퓨터를 봤다면 혼비백산했으리라. 지름이 200km가 넘는 거인들은 5개, 케레스, 팔레스, 주노, 유노미아, 베스타 뿐이었다. 절대 다수의 소행성들은 작은 공원에나 놓아둘 만한 정원석 크기였고 대부분이 화성의 바깥쪽 궤도로 돌고 있었다. 단지 극히 소수만이 태양 쪽으로 접근하여 위협적인 존재가 지구로 다가오는 것을 항상 감시하는 파수대 컴퓨터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그런 소행성도 수천 개에 달하긴 했지만 그 중 어느 하나도 태양계의 수명이 다하기 전에 지구로부터 100만 킬로미터 이내로 접근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것은 발견된 연도와 순서에 따라 30일 슬러시 439로 이름 지어졌으며 목성의 궤도 바깥에 있을 때 처음 포착되었다. 그 위치에 관한 한 이상한 점이라곤 전혀 없었다. 소행성들 중 많은 수가 토성 궤도 밖으로까지 나갔다가 다시 그들의 군주인 태양 쪽으로 돌아오곤 했다. 가장 폭이 큰 궤도를 그리는 툴리-2의 경우는 천왕성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는 탓에 원래 천왕성의 달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 정도 거리에서 처음으로 레이더에 탐지되었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31-439는 예외적으로 큰 것임이 분명 명백했다. 반사파의 강도를 토대로 컴퓨터는 그것의 직경이 적어도 40km는 된다고 예측했다. 그만한 크기의 소행성은 지난 100여 년 동안 발견된 적이 없었다. 그토록 오랫동안 못 보고 지나쳤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곧 궤도가 산출되었고 최초의 의문은 더 커다란 수수께끼로 바뀌었다. 31-439가 타고 있는 궤도는 정상적인 소행성이라면 몇 년을 주기로 시계 장치처럼 정확하게 반복되는 타원 궤도이게 마련이었으나 매우 이상한 모양이었다. 그것은 머나먼 별들로부터 날아왔음을 암시하는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태양의 중력장에 결코 포섭되지 않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태양계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방문하고 있었다. 목성, 화성, 지구, 금성, 수성의 궤도를 순식간에 지나치면서 속도를 얻은 후 태양의 둘레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알 수 없는 곳으로 방향을 바꾸게 될 것이었다. 이 시점부터 컴퓨터는 뭔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라는 신호를 깜빡거렸고 31-439는 비로소 인류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우주대의 중앙본부에선 잠시 흥분에 찬 혼란이 일었고 즉각 우주의 나그네는 단순한 번호 대신 당당한 이름을 가진 고귀한 존재로 부각되었다. 천문학자들이 즐겨 빌려 쓰던 고대 히랍과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이름은 이미 바닥이 난 지 오래였으므로 힌두의 신전에서 이름을 빌려왔다. 그리하여 31-439는
라마가 되었다.